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3.15 부정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지. 자, 이 1960년에 3.15 부정선거는 그럼 왜 일어났냐는 거지. 아니, 그 전에 3.15 부정선거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때는 1960년입니다. 1960년은 어떤 해냐면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선거를 4대 대통령 선거라고 불러야겠지만 워낙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는 4대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지도 않아. 자, 이때 자유당의 상황이 어땠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걸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부통령을 당선시킨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이승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이승만이 이미 나이가 80세가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자유당 출신이 부통령에 당선이 못 되면 나이가 많은 이승만이 사망해버리면 대통령이 부재 시에 부통령이 자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인 당시 상황에서는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고령의 이승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자체적으로 부통령을 당선시키지 못해.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자유당으로 하여금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은 이기붕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이 장관들, 정부 전체가 합심해서 공무원들까지 대거 동원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는 거지. 자, 1960년 3월 15일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매우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여유가 있었어. 왜냐면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급사했단 말이야. 그럼 뭐 이승만 대통령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 조병옥한테 투표를 해봐야 다 무효표가 될 거니까 죽은 사람한테 투표를 한 거잖아. 그리고 그나마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조봉암이었는데 조봉암은 이미 진보당 사건으로 제거를 한 상태였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냐면 자, 우선 4할 사전투표라고 해서 투표함 속에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를 넣어놓는 거야. 40% 정도. 그러니까 이승만, 이기붕은 이미 40%를 먹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감시하는 야당 참관인은 다 쫓아내버려. 그래야 표를 마음껏 조작하니까.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3인조, 5인조 투표라고 해서 3에서 5인씩 한 조가 한꺼번에 투표하도록 하고 그 조장은 그 자기 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이기붕 후보를 찍도록 유도, 뭐 말이 유도지 협박도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비밀 선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이걸 폭로했단 말이지. 3.15 부정선거 지시사항을 4할 미리 찍어서 집어넣는다. 조장이 감시한다. 또 부정선거하면 또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이승만, 이기붕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유권자들을 압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위에 있는 표는 이전 선거입니다. 바로 직전 선거에서 이기붕이 장면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의 장면은 46.4%, 400만 표나 얻는 매우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 사이에 자유당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민심만 더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15 부정선거란 말이야. 3.15 부정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기붕이 79.19%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단 말이야. 그나마도 4할 사전투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기붕이 100% 가까이 득표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야 좀 낮춰 해서 낮춘 게 79.19%란 말이야. 이게 말할 것도 없는 부정선거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지.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우선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2월 28일에 발생해서 선거도 하기 전에 너무 부정이 심하니까 부정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2월 28일에 벌어졌고, 자,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에는 부정선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마산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총을 맞고 9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마산 시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의 민주당 참관인들은 참관인을 철수시켜버려요. 막 강제로 나가라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마산에서는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부정이니까 야, 이 선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참관인들은 참관인을 철수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시위를 벌였어. 부정선거다 이거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거는 부정선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항의 시위부터 벌인 거야. 근데 이 시위에 1,500명의 군중이 집합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신전심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시위를 경찰과 방공청년단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이 소식이 퍼지니까 저녁쯤에는 만여 명의 마산 시민들이 마산시청 앞에 모였는데, 이게 저녁이기도 하고 갑자기 뭐 전신주를 뭐 소방차가 들이받았나 해서 정전이 일어났대. 어두워지니까 경찰이 발포를 해버렸어, 이 시위대에게. 그래서 이 경찰이 총이나 체류탄 이런 걸 맞고 9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산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가 유명해서 3.15 마산의거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 3월 15일 마산의거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실종되었던 이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떠오르는 시신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경찰이 쏜 체류탄을 맞고 마산상고 1학년이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경찰이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켰어. 자기 이 체류탄을 맞고 죽었으니까 수장을 시켰는데 27일 만에 떠올라 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많이 부패도 안 됐다 그래.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시위는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위에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했어. 당시엔 뭐 그랬단 말이야. 뭔 일만 터지면 분리하면 다 공산당이 관계되어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지금도, 그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하지만 시민들은 당연히 안 믿지. 이걸 믿을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자, 4월 18일이 되면 고려대학생이 시위를 벌였는데 정치 깡패들이 습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4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에서 2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4월 19일 시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무대로 향했는데, 경무대는 대통령 집무실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전에는 경무대였단 말이야. 경찰이 이렇게 경무대로 행진하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위는 더 심해졌겠지. 그래서 정부는 경찰력으로는 진압이 어렵단 말이야. 아까 4월 19일에 이 제일 큰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루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 시위는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정부는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계엄사령관은 당시에 시위대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진압할 힘이 없어지는 거지. 경찰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군인을 불렀더니 군인은 발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더불어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힘을 잃었고, 결국 4월 26일에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사퇴하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기자들이 아니 그냥 사퇴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퇴하겠다는 얘기다 라고 얘기했다 해. 물론 이승만이 직접 얘기하진 않고 그 뒤에 남아있던 사람이, 장관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승만은 어쨌든 하야한 뒤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제2공화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장면 내각으로 대표되는.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허정은 이 이승만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 국회에서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단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내각 책임제란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는 비교적 별개로 움직이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야. 하지만 내각 책임제에서는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걸 내각이라고 불러. 국회의 권한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지금은 행정부의 힘이 좀 더 강해.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 그런데 국회 다수당에서 내각까지, 장관까지 다 임명해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내각 책임자에서는 국회의 힘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내각 책임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부분 대통령 중심제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내각 책임제를 선택했다고 해. 그래서 이승만 정부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이 내각 책임제를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공화국 장면 정부에서도 대통령은 존재했지만 그 대통령의 힘은 강하기 어려웠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거기서 다수당이 된 데서 내각까지 다 조직을 해버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다수당이 됐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각을 구성했어. 이것을 장면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도 선거로 뽑긴 했어.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권한이 약한 상징적인 수준의 국가 원수고, 실권은 내각을 구성한 총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윤보선임에도 불구하고 장면 내각이다. 이 2공화국의 정권은, 실권자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성립된 장면 내각은 우선 3.15 부정선거 관리자를 처벌했겠지.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화 경제발전을 국정지표로 내세워서 지방자치제라든지, 지방자치제는 지금도 하고 있죠. 안산시장 우리가 뽑잖아. 근데 당시에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안 돼 있으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도지사, 시장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2공화국 기간 동안 사회 곳곳에 억눌려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해. 지금 학교가 너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합시다.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해. 6.25 전쟁 유가족들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요구해. 평화통일운동도 벌어요. 이게 이승만 정권 때는 독재 정권이었고 반공을 이름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인 요구를 억압했기 때문에 억눌려 있었는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요구가 이승만 정권이 사라지고 나니까 막 크게 불부터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이 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바빠. 뭐가 문제냐면 파벌을 나누어서 분열했단 말이에요. 자, 실권자는 국무총리인데, 그리고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내에도 파벌이 갈려 있단 말이야. 우리가 뉴스만 봐도 같은 정당이지만 막 파벌이 갈려 있잖아. 이때는 더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구파라는 세력이 있었고,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신파라는 세력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둘이 싸우는 게 너무 심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서서히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